제 경험으로 보건대 이런저런 사교 모임에 가보면 대개 어느 시점부터 이런 질문을 중심으로 대화가 진행되곤 합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상담 전문가입니다. 심리학자입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가정주부입니다. 등등으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들이 부러워집니다. 제 차례가 될 때 저는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듬거리곤 합니다. 대개는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저는 목사이니까요. 물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날아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게요, 목회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갑자기 사람들 눈빛이 반짝거리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회를 안 하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저는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듭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흰자위만 보일 정도가 됩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사실 산다는 건 혼란스럽습니다. 목사는 목회하는 교회가 있어야 하고 작가는 작품을 만들어야 하고, 이 두 가지 일은 별개의 일이고, 누군가가 두 가지 일을 다 한다면 아무래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저도 이해합니다. 어떤 면에서 집중은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계속해서 평범한 목회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것은 이미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주어진 길도 아니었고 제가 선택하고 싶은 방향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국 시인 제라드 맨리 홀킨스 같은 사람은 예수에 들어간 뒤 그때까지 쓴 시들을 모두 불태워 없앴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 자기 삶을 바치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 행동은 이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바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그리고 제 안의 깊은 곳 어딘가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게 느껴집니다.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일종의 목회라고, 좀 기이하기는 해도 일종의 목회인 것은 사실이라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판단하기로 목사가 목회는 하지 않고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든다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술과 신앙은 서로 상관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예술과 신앙은 아주 흡사한 목표를 향해 아주 흡사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아는 문학 형식 중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간소한 형식인 하이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어 17음절로 이루어진 이 짧은 시는 선으로 알려진 일본 불교 형식에서 생겨나 1950년대와 60년대 일본에서 대중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이쿠 형식에서 제가 좋아하는 점은 보통 문학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내용을 하이쿠에서는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이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문학 작품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하이쿠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 17세기 하이쿠의 대가 마스오 바시오의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요한 연못, 개구리 뛰어들다, 퐁당, 또 잠잠.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이쿠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은 문학이 흔히 하는 수많은 일이 여기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어는 더할 수 없이 평범합니다. 단순한 낱말들입니다. 주제도 이보다 더 단조로울 수 없습니다. 그냥 연못가를 거니는데 개구리가 깜짝 놀라 연못으로 뛰어들고 그래서 퐁당 소리가 나고 다시 고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이쿠의 비범함은 아무 뜻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이쿠 한 편을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이들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개구리는 그 무엇도 상징하지 않습니다. 연못은 그 무엇도 상징하지 않습니다. 퐁당 소리에는 그 어떤 상징적 가치도 같이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다른 문학 작품이라면 당연히 이런 것들에 어떤 상징이나 가치를 담으려 했을 텐데 하이쿠에서는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의미를 읽어내 본다면 하이쿠가 아주 단순하고도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을, 즉 해당 순간을 하나의 액자에 담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쿠는 그저 하나의 순간에 테를 두릅니다. 물론 무언가를 테를 두르자마자 곧 벗겨내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하고 현실로 만들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하이쿠는 테가 돌린 순간을 보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쿠의 경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못가를 산책하는 가장 평범한 순간, 개구리 한 마리가 연못으로 퐁당 뛰어들고 고요가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연못가를 거닌다면 개구리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는 곳을 생각하거나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다른 일들이 일어나거나 머리는 가렵고 구름이 태양을 가리며 지나갑니다.
우리는 아마 개구리가 물로 뛰어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고, 설령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그냥 개구리 한 마리가 연못으로 뛰어드는군 하고 말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늘 그런 식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연못에 뛰어든다고 그 광경에 이름을 붙일 뿐입니다. 그 광경을 실존해서 배제한 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광경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병적으로 깊이 생각하다가 햄릿의 한 구절처럼 사색의 창백한 색조로 생기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 광경을 생각은 하지만 현실에서는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쿠는 그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광경에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냥 경험하라고, 듣고, 보고, 맡고,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문학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물론 글은 다른 많은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책을 씁니다. 온갖 형태로 우리 마음을 흔들려고, 우리를 겁주려고, 우리를 깨우치려고 책을 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이 하는 일은 생각을 멈추라고 말하는 일입니다. 기대를 멈추라고, 과거에 발목 잡혀 살기를 멈추라고, 미래만 꿈꾸며 살기를 멈추라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 일을 멈추고 여기에 주목하라고. 뗏목에 몸을 싣고 한강을 떠내려오는 소년에게, 아버지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딸들 때문에 미치광이가 되어 황야를 헤매는 늙은 왕에게, 사랑에 실패한 뒤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기 직전인 안나 카레니나라는 젊은 여인에게 주목하라고. 문학은 다른 무엇을 말하기에 앞서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든 그 일을 멈추고 주의해서 보라고. 개구리든 왕이든 뗏목에 탄 소년이든 그것에 사로잡히라고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글은 우리에게 멈출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멈출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꼭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 한 가지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다를 멈추는 방법입니다. 물론 어떤 책이나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책이라면 적어도 그 책을 읽는 동안에는 수다를 중단시켜 줄 것입니다. 그 책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나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육체라는 일종의 유니폼을 뭔가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벗어던지고 다른 누군가의 외피라는 유니폼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나의 외피 아래 작은 세계에서 벗어나 작가가 나를 위해 창조한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의미에서의 도피, 그냥 나에게서 도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볼 수 없는 상당히 멋진 도피가 아니라 그저 나에게서 벗어나 뭔가 조금 더 풍성하고 더 사실적이고 더 직접적이고 더 아련한 것으로 들어가는 도피 말입니다. 설령 그것이 개구리가 연못을 뛰어드는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의 기도, 언젠가 한 작은 모임에서 들었던 기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노래로 기도로 시작했고 그 기도는 그 순간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기도의 어렴풋함, 반복 불가능성, 말로 표현할 수 없음에 저의 시공간은 그곳에 멈춰 섰습니다. 이렇게 예술은 멈추라고 말합니다. 예술은 무언가에 태를 두름으로써 우리가 그 앞에 걸음을 멈출 수 있게 돕고 일상적인 환경, 많은 이가 그러하듯 자동 조종 장치를 작동시켜 놓고 사실상 그 무엇도 깊이 보지 못한 채 세상을 통과하는 환경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방식으로 무언가를 보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림의 경우에는 이를 알아보기가 훨씬 쉽습니다. 화가는 정말 말 그대로 무언가를 액자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 인상파 화가인 모네의 한 작품을 보면 들판에 쌓인 건초더미 연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누가 봐도 건초더미인 단순한 건초더미였지만 화가는 동틀녘의 건초더미를, 빗속의 건초더미를, 서리와 눈을 덮어쓴 건초더미를, 땅거미 질 때의 건초더미를 그리되 이 지극히 평범한 물체가 생명력으로 희미하게 반짝이며 그 자체의 본질로 반짝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그 건초더미에서 멀리 떨어져 어딘가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라고 합니다. 그림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대한 초상화가 특히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데 어떤 사람의 얼굴이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테두리가 둘려 있는 게 바로 초상화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초상화가는 렘브란트입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 검은 드레스에 머리에 꼭 끼는 흰 두건을 쓴 네덜란드인 노파 그림이 있습니다. 빳빳이 풀먹인 주름, 옷깃에 밀랍같이 창백한 피부, 주름진 얼굴, 윗니가 빠져 윗입술이 푹 꺼진 노파는 두 손을 포개고 앉아 액자 바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코 주목할 만한 얼굴이 아닙니다. 비행기 통로 건너편 좌석에 그 얼굴이 앉아있다 해도 마트에서 카트를 끌며 쇼핑을 하고 있는 얼굴이라도 절대 주목해주지 않을 얼굴입니다. 그 얼굴은 주목할 만한 얼굴은 아니지만 렘브란트의 시선에는 아주 주목할 만하게 보였기에 우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얼굴을 주목합니다. 그러면 어찌된 일인지 그 노파의 얼굴이 모든 사람의 얼굴이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든 사람의 얼굴이 그 얼굴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멈추라고 말하는 게 작가의 일이라면 미술가나 화가가 하는 일은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 렘브란트가 그 늙은 여인의 얼굴을 바라본 것처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화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그 나이든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식으로 거울을 바라보는 건 어쩌면 그 어떤 바라보기보다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주름과 푹 꺼진 입술과 흰주름 옷깃만 보지 말고 얼굴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저 얼굴을 만든 삶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통과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관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쉬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다르지 않다면 뭔가를 주위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저 거기 존재하는 걸 보기보다는 아마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것만 볼 것입니다. 대학원 시절 심리학 수업 때 바로 이 점을 증명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방이 있고 작은 구멍을 통해 그 방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험자는 그 구멍을 통해 뭘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특정 물체 위치 등을 찾아보라고 피실험자에게 지시합니다. 구멍을 들여다보고 나서 피실험자는 무엇을 봤느냐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방에서 다른 무언가를 봤습니까? 대다수의 피실험자는 아무것도 못 봤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 방은 생김새가 불규칙했습니다. 한쪽 벽은 이만큼 높고 또 한쪽 벽은 저만큼 높으며 천장은 이런 식이고 바닥은 저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보일 거라는 말을 듣지 못했기에 피실험자들은 그걸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상상하는 광경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천사가 나타나 날개를 펼친다 해도 우리 중 그걸 알아보는 이는 하나도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날개를 펼치는 광경을 보리라고 누가 기대는 하겠습니까? 혹시 몰래카메라라는 TV 프로그램을 기억하십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자동차가 운전자도 없이 달린다든가 앵무새가 월드컵에 대해 한마디 한다든가 하는 뭔가 도무지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남자가 식당에 앉아 있는데 식당의 화병에 꽂힌 꽃대를 기울여 남자가 주문한 콜라를 홀짝이던 광경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 앞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런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거나 봤더라도 못 본 척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어도 산다는 건 이미 충분히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먼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우려고 화가는 말합니다.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것 말고 그냥 거기 있는 것을 보라고, 우리 삶에 실제 존재하는 것을 보라고, 자기 자신을 보고 서로를 바라보라고. 이제 음악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떤 종류든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미술도 잘 모르지만 음악도 잘 모르고 소리도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그림의 매개는 공간인데 음악의 매개는 기본적으로 시간인 듯 합니다. 그림에서는 한 대상을 또 다른 대상 옆에, 그리고 벽에 푸른색 배경을 걸고 그 옆에 붉은 심장을 그린다든가 합니다. 그런데 음악가는 공간을 다루지 않습니다. 음악가는 시간을 다룹니다. 한음 뒤에 또 한음이 이어집니다. 순간 뒤에 또 순간이 이어지듯 시계바늘이 똑 하면 그 다음에는 딱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음악가가 하려는 일은 시간에 귀 기울여라, 시간에 주목하라, 시간의 소리와 침묵에 주목하라고 말하는 일인 듯합니다. 시간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라고 말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놀라운 재능으로 시간 개념을 구별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크로노스 시간, 즉 연대기적 시간, 시계로 헤아리는 시간, 달력으로 헤아리는 시간, 밥 먹을 시간, 집에 갈 시간이라고 할 때의 시간과 또 한편으로 카이로스, 즉 양으로 헤아리는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 좋은 시간이었다, 슬픈 시간이었다, 뭔가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고 할 때의 시간,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할 때 그 시간으로 시간을 구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음악가는 음악이 하는 가장 훌륭한 일은 시간의 질에 카이로스 시간을 주목하라고 말해주는 일입니다. 언어적 인간인 저는 특정 작곡가가 시간에 관해 우리에게 뭘 들려주려고 하는지 말로 표현해 보려고 하면서 가끔 혼자 재미있어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바흐의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바흐는 시간의 장엄함에 귀 기울여라, 시간의 위험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모차르트는 어떨까요? 언젠가 칼바르트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타날 때는 모두 바흐를 노래하지만 자기들끼리 수다 떨 때는 모두 모차르트를 노래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차르트가 뭐라고 하든 제 귀에는 뭔가 시간이라는 깊은 슬픔에서 솟구치는 애절한 환희로 들립니다. 드뷔시에게서는 시간의 광기가 반짝인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이 작곡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질에, 시간의 카이로스성에 주목하라.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저는 시간을 지킨다는 말에 관해 생각합니다. 시간을 지킨다고 하면 보통 음악의 박자를 지킨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음악은 어떤 면에서 다른 식으로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즉, 시간을 유지하라고, 시간에 뒤지지 말라고, 어떤 식으로든 시간과 손을 잡고 있으라고, 그대 시간의 슬픔과 그대 시간의 기쁨과 그대 시간의 놀라움과 그대 시간의 공포와 그대 시간의 공허와 그대 시간의 충만함을 긴밀히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음악을 말합니다.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자기 삶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라고,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노랫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그것은 그가 노래를 흥얼거릴 때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부자리에서 뒤척이는 소리, 그 사람의 숨결,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수돗물 트는 소리, 양치하는 소리, 발걸음 소리, 문 닫는 소리. 즉, 무심코 소음으로 치부하였던 일상의 소리가 우리들의 삶을 빚어내는 매우 심오하고 감동적인 음악이라고. 이는 시간에서 빚어져 나와 우리에게 들려오는 노래입니다. 바삐 구르고 달리기만 하지 말고 시간과 나란히 가라고. 제가 아는 강들이 생각납니다. 강의 수면은 거의 언제나 무색이고 바위돌 위를 구르듯 흘러가며 그러다가 어쩌면 휘돌아가는, 혹은 깊은 곳에 이르고 그러다가 갑자기 잔잔해지며 바닥까지 들여다 보입니다. 그리고 음악은 말합니다. 어떻게든 강처럼 하는 법을 배우라고. 구르고 달리기에서 멀어지며 시간, 연대기적 시간, 늘 흐르는 시냇물 같은 시간에서 멀어지는 법을 배우라고. 그리하여 시간의 중심에 뭐가 있든, 시간의 질이 어떻든 시간의 깊은 곳을, 시간의 신비를 들여다보라고. 이제 발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악이나 미술도 잘 모르지만 춤에 대해서도 사실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어 발레 공연을 보다가 발레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레는 음악이기도 하고 무대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바로 이 순간에 귀 기울이라고 말하며 바라보라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저 무용수의 몸이 하는 말을 바라보고, 저 얼굴이 하는 말, 저 두 손이 하는 말, 저 젊고 유연하고 아름다운 몸들이 저기 무대 위에서 음악에 맞춰 이뤄내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일은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 무용수들보다 조금 덜 젊고 덜 유연하고 조금 덜 아름답긴 해도 어쨌든 우리 두 손으로, 우리 몸으로 말입니다. 그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체로 예술은 우리가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네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회지는 세종시 조치원이었습니다. 청주에서 조치원을 가려면 오송을 지나야 하는데 예전에는 그곳을 무수히 많이 지나다녔는데도 혼자 운전하며 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런데 오송은 지나온 건가? 아직인가? 라며 갸우뚱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오송을 지나온 것을 깨닫고 오, 조치원에 다 왔네? 오송을 지나왔구나. 그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만약 누군가가 오송을 지날 때 제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다면 아마 멍하니 운전만 하는 사람이 찍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저는 겉껍질 뿐입니다. 내면의 대화에 깊이 사로잡혀 있어서 바깥 풍경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멈춰서서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 우리 서로가 인간이라는 사실에 좀 더 예민해지고 그 사실을 좀 더 의식하고 그 사실에 좀 더 민감해지십시오.
렘브란트의 눈으로 보고 바흐의 귀로 듣고 외피 아래 무엇이 있든 그것을 꿰뚫어보는 엑스레이의 눈으로 보십시오. 엑스레이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엑스레이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맨 처음 저를 이끌어준 작가는 셀린저였습니다. 이 신비로운 노인은 2010년 세상을 떠나기 전 수십 년 동안 단 한 편의 작품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이로운 작품 몇 편을 썼습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제가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주인공 홀든 콜필드가 삶의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가여운 명문 사립고 학생이 맨허튼 지역을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는 광경입니다. 그 과정에서 홀든은 여러 인물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물론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텔의 뚜쟁이는 홀든에게 여자를 안겨주려 합니다. 하지만 홀든이 여자를 원하지 않자 홀든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홀든이 나이트클럽을 가니 그곳에는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잘 치는 흑인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아니스트를 일종의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으로서 흑인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선자입니다. 그 밖에도 홀든 콜필드의 인생에서 부정적 역할을 하는 인물이 여럿 있지만 홀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늙은 누구누구가 그립다. 그 뚜쟁이가 보고 싶다. 사기꾼 흑인 피아니스트가 그립다. 마치 그 사기 행각 이면을 그 뒤틀림 이면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어떤 불쾌한 점과 부정적인 점이 있든 그 이면에서 뭔가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면을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늙은 누구누구까지 있어야 파티가 완벽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셀린저의 또 다른 작품 프레니와 주위에는 눈에 들어오는 것 이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글래스 집안 자녀들을 다루는 내용으로 출판된 두 개의 이야기 프레니와 주위를 합본한 책입니다. 글래스의 집안 자녀들은 지혜로운 어린이라는 라디오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이를 통해 주위는 형 시모어에게 엑스레이 시선으로 사물을 보는 법을 배웁니다. 워커 형하고 함께 막 집을 나서려는데 시모어 형이 저보고 구두를 닦아 신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청중은 다 얼간이들이고 진행자도 얼간이고 광고주도 얼간이니까 그 사람들을 보라고. 그래서 구두를 닦아 신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차피 우리가 앉은 자리가 보이지도 않을 거라고. 그래도 시모어 형은 어쨌든 구두를 닦으라고 했습니다. 뚱뚱한 아줌마를 위해 구두를 닦아 신어야 한다고.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형이 형다운 표정을 하고 있어서 하는 수 없이 구두를 닦았습니다. 뚱뚱한 아줌마가 누구인지 형은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방송국에 갈 때마다 그 뚱뚱한 아줌마를 위해 저는 구두를 닦아 신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동안 저는 계속 구두를 닦아 신었습니다. 물론 한두 번은 구두를 닦지 못했습니다. 뚱뚱한 아줌마에 대한 이 지독하게 선명하고 분명한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그 아줌마는 온종일 현관에 앉아 아침부터 밤까지 라디오 볼륨을 최대한 높이고는 파리를 철썩철썩 때려잡았습니다. 상상해보면 아마 끔찍하게 더웠고 그 여자는 아마 암에 걸렸을 테고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름 끼치는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말 잘 듣고 계시죠? 거기에는 시모어가 말한 뚱뚱한 아줌마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도 시모어 형이 말한 뚱뚱한 아줌마가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뚱뚱한 아줌마가 정말 누구인지 모르겠습니까? 그 뚱뚱한 아줌마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C.S. 루이스의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 멋진 구절에서 루이스는 히틀러를 본 적 있는 유럽인 목사 이야기를 합니다. 루이스가 히틀러는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묻자 그 목사가 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처럼 생겼지요. 그리스도처럼이라니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비밀스러운 얼굴이 바로 그 얼굴입니다.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온 피조물이 다 움직이고 있으며 크고도 복잡한 쇼 한 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려면 걸음을 멈추고 실제로 보아야 한다고, 엑스레이 시선으로 찾아보아야 한다고 화가는 말합니다. 이처럼 프레드릭 비크너 목사님의 주목할 만한 일상을 함께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물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신앙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멈추고 보고 귀 기울이라. 그것도 아주 많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 신앙은 다른 무언가를 말하기에 앞서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멈추고 바라보고 귀 기울이라고.